남편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제대로 안 가던 사람이었기에 그날도 그저 가벼운 검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내민 MRI 사진은 제 가슴을 찢어놓는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의 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귀는 멍해지고 세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평생 무리했잖아. 이제 좀 쉬라는 신호겠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담담하던지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고된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새벽이면 늘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아이들 학비, 전세 보증금, 부모님 병원비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온 사람이 정작 자신을 위해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더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입원하길 거부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묶여 있는 건 싫어. 내가 평생 누워본 건 잠잘 때뿐이었는데. 그 말에 의사도 아이들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은 익숙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위에 남편의 손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드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나 죽기 싫어. 남편이 처음으로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거실을 울릴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흐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깨서 들을까봐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조용히 제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너무 울지 마. 아직 숨 쉬고 있잖아. 그 말이 더 가혹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괜찮다고 위로하는 그 사람의 담담함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의사가 뭐라 하든 내 몸은 내가 알아. 나는 이제 약으로 버티는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여보랑 밥 한 끼라도 더 먹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참 많이 버텼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병세가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침이면 늘 거실 커튼을 열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햇살 좋네 여보. 이 맛에 사는 거지. 저는 매일 남편을 지켜보며 기도했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소원, 하루라도 더, 한 달이라도 더, 그리고 가능하다면 10년만 더, 그렇게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남편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저도 무너질 테니까요.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신경 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장 바라던 건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다들 바쁘잖아. 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살아. 그 말이 가족들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죽으면 울지 마.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점점 잠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어느 날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이미 여러 번의 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한 듯 무겁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낯선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저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으며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닿기도 전에 머리 위로 새하얀 정적이 덮였습니다. 시한부.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의사를 향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조용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남편은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평온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었고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이미 모든 걸 받아들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남편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게 행복이지.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따뜻한 죽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 옆에서 물컵을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우리 가족의 마지막 추억으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거실 커튼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가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습관이 남편에게는 삶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그의 옆에서 하루를 기록하듯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짧은 대화에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온기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질수록 저는 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남편이 세상과의 마지막 끈을 놓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병을 탓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고통을 감추려 했습니다. 가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와서 식탁을 채웠습니다. 짧은 식사였지만 남편은 늘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며느리에게는 수고 많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그 존재 하나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제게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지막 인사처럼 깊고 잔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질까봐, 마음이 부서질까봐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 대신 사랑을 택했고 병실 대신 가족을 택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손끝에 닿을 때마다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우리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떨어지고 세상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미소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가족의 품 안에서 세상과의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집안의 공기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마치 잠시 잠든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햇살이 천천히 비집고 들어왔고 커튼 사이로 흰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남편의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망 원인 강경화 말기. 단 몇 글자의 문장이 함께했던 수십 년의 세월을 단칼에 잘라버린 듯 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날이 닥치니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울며 장례식장을 예약했고 그날 오후 곧바로 남편의 영정이 상단에 올랐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살아생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곱게 빗은 머리, 따뜻한 눈빛. 그 어떤 순간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는 풀렸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 같은 사람은 다시 없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들도 거래처 사람들도 심지어 한번 스쳐간 인연들까지 그날만큼은 모두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의 마지막 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빈소안은 향 냄새와 울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평생 쌓아온 진심이 남긴 온기였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하나둘 지나갈 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직장 후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기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조문객은 더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받았는지,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지 그 수많은 발걸음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장례 절차를 챙겼습니다. 말없이 움직였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울먹이며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장례식장 안을 울렸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영정 뒤편의 촛불이 유난히 곱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울지 마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들은 것도 아닌데 그의 목소리가 분명히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장례 이틀째
조문객은 여전히 줄을 이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찾아와 꽃을 올렸고 남편이 오래도록 봉사했던 단체에서도 모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몰래 기부했던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진심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장례식장 복도에는 하얀 국화향이 짙게 퍼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시울은 모두 젖어 있었습니다. 영정이 장례차에 실리는 순간 바람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남편의 삶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가 가족을 위해 흘린 땀, 남에게 베풀던 마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낸 품위. 그 모든 것이 그날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장지로 향할 때 조문객들은 도로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 남편의 마지막 길은 그렇게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장지에 도착했을 때 흙 위로 내리쬐는 햇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빛이 남편의 관 위에 닿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하늘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단단했기에 그의 마지막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관이 땅속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그 위로 흙이 덮일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여보. 그날 이후 장례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이름과 그 품성은 그 어떤 사람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문을 열자마자 바람 한 줄기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오가던 장례식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남편의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그가 늘 앉던 의자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다녀왔어요. 습관처럼 내뱉은 그 한마디가 공허한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아무 숨소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현실이 서서히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집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는 그 따뜻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그 단순한 진실 하나가 온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습니다. 주방을 지나며 그가 쓰던 머그잔을 보았습니다. 손잡이 옆에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 하나가 그렇게도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식탁 자리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신문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문 위에는 작은 글씨로 표시해둔 부분이 있었는데 여행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병이 심해지기 전 남편은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가자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뤘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가요. 그 말이 이제는 제 가슴을 찢어놓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약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에는 그가 쓰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보가 미역국 끓여줬다. 손주가 학교 갔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의 작은 행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읽다 보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베개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남아있을 리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 열기가 제 뺨을 데웠습니다. 그의 숨결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어둑해지고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웃던 얼굴, 아파서 힘들어하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던 그 얼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하루를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전화를 받는 것도, TV를 켜는 것도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남편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몸이 굳어갔습니다. 움직이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물 한 잔이 그대로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며칠째 손대지 않은 반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무너져 몸이 따라 쓰러진 듯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을 때는 따뜻했던 공간이 이제는 벽마다 차가운 그림자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무언가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젠 좀 쉬어요. 그 한마디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부재를 온전히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눈을 뜨면 남편의 흔적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남편이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무기력함 속에서 하루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창밖에 빛조차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제 곁에는 식지 않은 물컵과 남편의 사진 한 장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누워있던 중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동안 말없이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국화 한 송이와 과일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힘이 없지만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이 닿자마자 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다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좋은 곳에 계실 거예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깊게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람처럼 스며들어 얼어붙은 제 마음을 천천히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어 메아리처럼 가슴속을 돌았습니다. 좋은 곳에 있다. 고통이 없는 곳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위로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오래도록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제 머리맡에 있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고르더니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어쩐지 남편의 손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창밖의 햇살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빛이 방 안에 스며들자
남편의 사진 위에도 한 줄기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남편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좋은 곳에 계실 거예요. 그 한 문장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고통이 아니라 남겨진 우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는 약속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한참 만에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햇살이 제 어깨에 닿자 남편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여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록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저는 조금씩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남편은 분명 좋은 곳에 있을 거라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남편의 물건들이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입던 셔츠, 회사 서류가 담긴 가방, 다른 시계줄,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를 꺼내 남편의 물건들을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셔츠의 단추를 잠그며 매듭 하나하나마다 그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이 셔츠를 입고 출근하던 날들, 퇴근 후 땀에 젖은 셔츠를 벗으며 웃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던 펜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의 금빛 끝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그 펜으로 남편은 늘 가족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번 달은 여보 생일이네.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의 무게는 오히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마당 한켠에 작은 쇠통을 놓고 남편의 셔츠, 낡은 수첩, 오래된 서류들을 불 속에 넣었습니다. 불길이 천천히 피어오르며 옷자락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냄새가 낯익었습니다. 평생 퇴근 후에 맡던 그의 냄새 같았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오르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야 하는구나. 불빛이 점점 잦아들 때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불빛에 반사되어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의 어른이다.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채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할 사람이 나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찬장을 닦고 방바닥을 쓸고 남편의 사진을 더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작은 제사상처럼 영정 앞에 꽃을 새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장례식 때 받은 부조금 봉투들이 그대로 서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서랍을 열어 봉투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손으로 쓴 이름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는 장례식장 방문록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남긴 이름과 짧은 글귀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이 잠드소서.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하나하나 꺼내어 방문록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읽고 봉투의 이름과 맞춰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20번째 봉투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문록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사람의 봉투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봉투에는 이름이 있는데 방문록에는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꼼꼼히 세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의 수를 헤아리고 방문록의 줄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숫자가 점점 맞지 않았습니다. 5, 10, 20개를 넘어가면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점점 세게 뛰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센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시 세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방문록의 이름보다 봉투의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몇십 개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제야 서늘한 공기가 등에 닿는 듯 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일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의 마지막 인사를 함께 나눈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모두 한쪽으로 모아놓고 가만히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말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실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봉투 꾸러미와 방문록을 다시 펼쳐놓고 숫자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조금 봉투는 분명 몇십 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서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라는 가장 신성한 자리에 누군가 손을 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인연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기에 그것이 훼손되었다는 게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누가 왜 그랬을까? 수십 명이 오간 자리였지만 부조금을 직접 받았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조문객의 발소리, 향 냄새, 그리고 장부를 꼼꼼히 적던 조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장례 첫날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봉투를 받고 이름을 확인하며 하나하나 장부에 적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느릴 만큼 성실하고 누가 불러도 예의 바르게 대답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장례식 때 부조금 봉투 잘 정리했니? 혹시 중간에 빠진 게 있었니? 조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문제없이 다 받았어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손을 댔단 말인가?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모두가 남편을 아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랍 위에 놓인 봉투 더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봉투들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단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방문록을 펼쳤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따라 읽으며 머릿속으로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가 언제 왔고, 어디 앉았는지, 누가 조카 옆에 있었는지, 누가 유난히 오래 머물렀는지,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어가며 조용히 짚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단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날의 분위기 속에서는 의심이란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남편의 사진이 희미한 빛 속에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가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꼭 밝혀야 하나요? 속으로 그렇게 묻고 나니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더럽힌 일이기에 그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들을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불타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의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조금 봉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의 장례식장을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하게 꾸민 얼굴이었고 손에는 번쩍이는 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빛이 스치는 각도마다 가죽이 반짝였습니다. 눈이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로 묘한 낯설미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앉은 며느리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그 물건이 아주 소중하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금빛 장식, 단단한 형태. 분명 값비싼 물건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며칠 전 사라진 부조금 봉투의 기억이 불현듯 겹쳐지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가방 어디서 샀니?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 받은 돈으로 사줬어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걸렸습니다. 아들의 회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보너스라 해봤자 넉넉한 금액이 아닐 터. 그런데 이 가방은 단번에 몇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거짓일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도 절묘했습니다. 부조금이 사라진 시점, 그리고 이 가방이 등장한 시점이 기묘하게 맞물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가방을 살짝 밀어두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남편이 신나 있더라고요. 그 말까지는 부드러웠지만 그 웃음 속에서 미세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가능할까? 설마 내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해 과일을 꺼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닿을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퍼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장례식에서 사라진 돈, 그리고 며느리의 새 명품백. 이 두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머릿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그 가방의 질감, 그리고 그 말 보너스로 사줬어요.
그 한 문장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습니다. 의심은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이 깔끔해야 했고 그의 명예는 더럽혀질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과일 껍질, 그녀가 마시다 남긴 커피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반짝이던 명품백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온 그 가방은 단순히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묘한 불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가죽의 광택, 금속 장식이 내는 묵직한 소리까지도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그날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보너스로 사줬어요 라는 말, 그리고 그 뒤에 스쳐간 이상한 시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의심하지 말자. 아들 부부도 힘들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한 불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눈에 띄게 사치를 좋아했습니다. 옷은 늘 유행을 따라가고 외식할 때도 비싼 식당을 선호했으며 결혼 전부터 돈을 아끼는 성향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값비싼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에도 예의 바르고 밝은 분이었기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우리 딸이 요즘 참 기특하네요. 이번에 저를 해외여행 보내주기로 했어요. 하와이요. 하와이. 그 순간 제 손에 쥔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커피가 살짝 넘쳐 손등을 적셨지만 그 따뜻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내려쳤습니다. 며느리의 명품백,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는 말. 아들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머릿속이 선명해졌습니다. 부조금 봉투가 사라진 시점, 며느리가 새 가방을 든 날,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신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랬구나, 결국 너였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이 현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에 그가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부조금을 훔쳐 사치를 채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배신감이란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왠지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 일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이를 모욕한 죄, 그리고 남은 가족의 마음을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부조금 봉투 더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걸 밝혀내겠다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흘러가며 정적 속의 시간을 더욱 또렷하게 새겼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은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버린 그 진실을 그저 가슴속에만 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동안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늘 그렇듯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너 며느리한테 명품백 사줬니? 그리고 내 장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린 게 맞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짧게 멈추더니 잠시 후 낮고 확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럴 돈도 없어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시 그랬구나 하는 냉정한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건 변명이나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솔직한 성격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부조금이 사라진 시점, 며느리의 명품백, 친정어머니의 해외여행 계획, 그리고 지금 들은 아들의 대답. 모든 퍼즐이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에 쥔 수화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두근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마지막 인사에서조차 누군가가 그의 명예와 추억을 훔쳐갔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조용히 빛을 받았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분노가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 장례식 명부, 봉투수, 며느리의 방문 날짜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욕보인 일을 끝까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의 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액자 유리 위를 천천히 흘렀고 그 빛이 마치 남편의 눈빛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을 더럽힌 죄, 그걸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그건 살아있는 제가 남편을 2번 죽이는 일과 같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장례식 명부, 사라진 봉투의 수를 기록한 종이, 그리고 며느리가 들고 왔던 명품 가방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구 앞에 선 경찰이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제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조금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저는 모든 것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 한 번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신고서가 접수되자 경찰은 절차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며느리를 소환했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그녀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이웃들이 커튼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을 때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눈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으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그녀가 누군가가 없는 틈을 타 부조금 봉투를 가방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경찰관에 보고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결국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서 웃던 그 아이가 남편의 마지막을 이용해 탐욕을 채웠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았죠? 결국 밝혀졌어요. 그 말이 흘러나오자 조금은 가벼워진 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더럽혔던 어둠이 드디어 걷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슬픔이 남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로부터 며느리의 자백이 담긴 조서 사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추측도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에 손을 댄 범인은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묘한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 하나로 남편에게 약속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정막만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의 슬픔조차 무뎌질 만큼 이번 일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이 모욕당했다는 생각, 그것이 제 안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남편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부조금을 훔친 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이름을 더럽히고 조문객들의 마음을 짓밟은 짓이었습니다. 가족이기에 봐줄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제 안에 없었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받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서류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갈 때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며느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자 며느리는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숙여 있었지만 그 두 어깨의 떨림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들은 방청석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진술 기록을 근거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문객의 부조금을 절취한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은 제게 통쾌함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순간 그 비참함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법정 밖으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게 흘러내린 참회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후회한다면 그걸로 됐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은 채 말없이 얼굴을 감췄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할 뻘이야.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 눈빛이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 하늘은 묘하게도 맑았습니다. 겨울 끝에 바람이 스쳤지만 그 바람 속에는 무언가가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던 그 얼굴. 이제야 조금은 그 미소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오랫동안 눌러왔던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비로소 제 마음속에 무겁게 걸려있던 남편의 마지막 한이 조금은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며칠 후 집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법정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 고개를 숙인 며느리의 어깨, 손으로 얼굴을 감싼 아들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밤마다 꿈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발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무거운 침묵을 깬 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아내도 잘못한 걸 알아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길게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진심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은 며느리의 모습은 한때 가족이었고 한때 제 딸처럼 아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습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이 대화가 얼마나 늦게 찾아왔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흐느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잘못의 무게는
반드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그게 진짜 반성이야.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얇고 떨렸으며 그 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직 진심의 깊이에 닿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남편의 영정 사진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의 미소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해라라는 침묵의 응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감옥에서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곳에서 진짜 반성을 하고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그게 내가 살아야 할 길이야. 그리고 그걸 죽은 시아버지도 바라고 있을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이 작게 끊기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마치 오래된 죄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남편의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당신 앞에 떳떳할 수 있겠어요. 그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가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는 멀었지만 정의는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며칠 뒤 그녀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색 하늘 아래에서 경찰차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는 죄수복을 입은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잠시 보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 시선은 무겁게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제 가슴은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죄는 분명했고 그 결과 또한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미안함과 씁쓸함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남편의 생전 마지막 인사를 함께했던 그 아이가 이제 차가운 철문 뒤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세게 불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라는 단어조차 이 상황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참 허무하네요. 그 한마디가 입술을 떠나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후회나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허무함이 스며든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벌을 받는 건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은 상처는 결국 우리 가족 모두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남겨진 집안이 이토록 조각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조차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진정으로 후회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멈춰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끼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창밖으로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에 희미한 별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지나가길,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그날 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안도와 슬픔, 그리고 용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원망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리라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세상과 사람의 허망함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고요함과 깊은 한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수감된 뒤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방문을 닫는 소리도, 울음 섞인 변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바람만이 오가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향하던 시선,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밥그릇, 거실 창가에 걸린 그의 셔츠 한 장,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습관처럼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무심코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기 속 어딘가에서 그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남편이 잠들던 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손끝으로 빈 베개를 만지면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향기, 그 체온, 그 모든 기억이 제 삶을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마당의 나무가 새 잎을 내밀 때도 남편은 제 곁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의 미소가 바람결에 섞여 스쳐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두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며 응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가끔 미소를 짓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그 빛 중 하나로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내게 남긴 것은 고통이 아니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조용히 남편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움이 곧 숨이 되고 그 숨이 곧 내 삶이 되어 이제는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